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그런 거였죠.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조선이 좀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면서 고통에 겨워하다가, 또 이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또 바다 멀리서 이양선까지 보고 이런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혼란으로 뭉쳐지면서 결국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뭐 미륵불 아니면 또 뭐 정감록 이런 미신이나 천주교 동학 이런 종교에 의존하는 모습들. 하지만 종교에 의존한다 그래서 바뀌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안도 지방에서의 홍경래난 혹은 전국적으로는 임술농민 봉기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흥선대원군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분이 흥선대원군이십니다. 이분이 흥선대원군이시고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니실 거예요. 본명은 이하응 씨인데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뭐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뭐 꽉 막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좀 뭐 꽉 막혀 있고 약간 보수적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미지는 좀 꼰대란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좀 배운 꼰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농담도 많이 하죠. 뭔가 이렇게 막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흥선대원군이다 막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건요.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임술농민봉기가 요게 1862년이에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게 1863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술롱민 번기 바로 다음에 집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집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집권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즉 권력 욕심이 있었다는 건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권력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권력을 원하는 거거든.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권한 배경이 임술롱민봉기 바로 다음 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임술롱민봉기가 보여주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겠죠. 그러면 임술롱민봉기의 문제점은 뭐예요? 즉 어떤 점이 문제가 있길래 농민들이 임술롱민봉기를 일으켰냐는 거죠.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하고자 하는 건 바로 나오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 흥선대원군이 집권 이후에 어떤 정책을 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흥선대원군은 임술롱빈 봉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은 거고 그 문제의 원인은 결국 세금이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게 된 배경은 뭐예요? 결국 세도 정치란 말이에요. 세도 정치.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본인이 집권 이후의 목적이 세금을 낮추는 거라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많이 걷게 된 원인이었던 세도 정치를 흥선대원군이 끝장내야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유, 즉 집권 목적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줄여줄 것, 그 다음에 세도 정치를 없앨 것. 근데 이게 먼저 오겠죠. 세도 정치를 없애는 게. 그래야 세도 정치를 없애야 세금을 무리하게 많이 걷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없앨 수 있고 또 본인이 집권 권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세도 정치를 먼저 없애는 게 먼저고 그다음 세도 정치가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 자기가 집권을 해서 이제 세금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런 순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 흥선대원군이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떨지 대충 그림이 잡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것처럼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의 배경은 이런 거죠. 19세기 이후에 정주대왕이 죽고 나서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국가가 계속 혼란스럽고 무너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했었던 이제 농민들이 평안도 지방에서는 홍경래난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홍경래난 어느 지역이라고요? 평안도 지방.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술농민 분기 이런 것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서양 선박이었던 이양선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런 소식이 들려요. 청이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했대요. 아편 전쟁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건데 영국이 청나라랑 교역을 하면서 돈을 못 벌죠. 적자 무역이라고 하죠. 오히려 손해보는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영국의 물건은 청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데 청나라의 여러 이제 사치품들 뭐 비단이나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영국이 손해보는 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이 손해보는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을 팔기 시작하죠. 그 마약이 아편이었죠. 근데 청나라가 마약은 팔지 마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영국한테 따지면서 동시에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즉 마약을 빼앗죠. 이게 원인이 돼서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전쟁이 벌어진 건데, 그건 우리가 작년에 봤던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졌다는 게 조선인들한테 어떤 시각으로 보였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동북아시아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단 말이야. 일본 있고 청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요만하죠. 일본 요만하죠. 청나라 그래도 나름대로 커요.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가 그래도 이 동네 짱이라고, 체급부터가. 그죠?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병자호란, 정묘호란 안 좋은 기억도 있고요. 패배했던 기억도 있고.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조선이나 일본보다는 청나라가 큰 게 사실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저 멀리 어떤 나라에서 배를 몇 척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왔대. 왔는데 들어보니까 이 배가 영국이라는 되게 멀리 있는 나라 거래요. 근데 그리고 며칠 뒤에 들리는 소식이 이 영국의 배들이 청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들은 멀리서 몇 대 온 거고 청나라는 여기가 본거지인데, 그리고 청나라는 우리 동북아시아의 짱인데, 최고 큰 형님인데, 둘이, 조선인들이 생각하기에 둘이 싸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결과는 청나라가 개박살이 났어요. 그럼 이걸 바라보고 있는 조선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 두려움이지. 만약에 영국이 청나라 부셔버리고 그 다음 목적으로 조선을 택하면 어떡할 거예요? 조선보다 훨씬 강한 청나라를 이미 부수고 들어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영국이 어떤 애들인지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영국이 청나라, 우리보다 훨씬 센 청나라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일본이 미국의 강요로 개방을 했대요. 일본 왜 개방했겠어요? 좋아서 개방했겠어요? 아니죠. 일본도 처음에 미국 배를 봤을 땐 이국선 타불량이라 그래서 막 쫓아내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뭘 보고?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깨지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서양 세력을 상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냥 미국의 요구대로 개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아,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려야겠죠. 결정은 크게 둘 중에 하나겠죠. 받아들이고 뭔가를 배워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문 걸어 잠그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선택을 하겠죠. 요 페이지는 흥선대원군의 집권 과정인데요. 사실 흥선대원군의 집권 과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왕이 이제 철종이었는데, 철종이라는 인물부터가 사실은 왕족이긴 했지만 왕족 그 중앙 가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원래 강화도에 살았어요. 강화도에서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본인이 왕족이란 소리를 듣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왕을 했던 건데, 철종 같은 경우 그래서 막 강화도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철종 같은 경우에는 음 자기가 자기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흥선대원군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왕족이긴 하지만 왕족 중앙 가문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친척의 관념이었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좀 뭐 말로는 그래요. 되게 막 좀 멍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왜냐면 기존의 세도 정치 가문들이 자신을 보고 긴장하지 않도록, 세도 가문들이 자신을 보고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자기 아들을 왕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도 정치 가문들이 자기를 견제하기 시작하면 자기 아들이 왕위로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즉 고종이죠. 고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12살에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고종이 너무 어리니까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집권을 한 건데,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집권을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임술농민 봉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하려고 집권한 거다. 그래서 세금 줄여주고, 그죠?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텐데, 뭐 간단하죠, 사실은. 정치면에서는 결국 목적이 뭐겠어요? 세금을 낮추겠다라는 목적을 수행하려면 뭐부터 없어져야 돼요? 세도 정치부터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김 씨를 몰아내고요. 사실 이 과정도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안동김 씨라는 세도 가문을 몰아냈다는 거. 안동김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도 가문을 몰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도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 기관을 권한을 약화시켜요. 어디죠? 비변사죠, 비변사. 그다음에 원래 비변사가 하던 기능을 원래 하던 기관이죠. 의정부의 기능을 확보하는 거죠. 비변사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비변사 어떤 기관이었어요? 비변사는 원래는 이제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군사회의를 하는 회의기구였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길어지면서 이제 아예 비변사, 이 군사적인 업무를 회의하던 비변사가 아예 최고 기관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비변사였었고 비변사가 정권을 독점하니까 세도 가문도 이 비변사만 장악하면 정권을 독점할 수 있었죠. 흥선대원군은 이게 잘못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비변사를 축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대전회통, 육전조례 이런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는 건데 법전 이름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법전을 편찬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건데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본인이 앞서서 했었던 이런 개혁 내용들이 본인이 죽고 나서도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개혁을 이뤄낸 이후에도 개혁 내용을 법에 담아서 언젠가 본인이 죽거나 쫓겨나거나 해서 본인의 집권이 끝나더라도 본인의 개혁 내용만큼은 이 법으로서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법전을 편찬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면에서는 역시 가장 큰 틀의 목적은 뭐겠어요? 세금을 낮춰주는 거죠. 세금을 낮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했던 게 처음엔 호포제예요. 호포제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요게 집호자야. 집호. 그래서 왜 우리가 주소 얘기할 때 몇 동 몇 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호자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옷감포자예요. 옷감포. 그래서 이 옷감포를 이해하려면 그걸 보셔야 돼요. 조선은 군대를요. 군인들을 직접 이렇게 모든 성인 남자들, 군역의 의무가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을 직접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요. 군역의 의무가 있는 성인 남자들한테 군대 가는 대신 옷감을 걷었어요. 그걸 군포라고 해요. 군포라고 하고요. 정부는 이 군포를 모든 성인 남자들한테 거둔 다음에 요걸 뭐 시장에다 내다 팔든 해서 자본을 마련해서 그 자본으로 전문 병사를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정부 입장에선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병사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일반 성인 남자는 군역 즉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옷감을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포를 양반은 면제받아요. 어, 양반은 면제를 받는데 왜냐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양반은 관료죠, 관료. 즉 정부의 설명은 이거예요. 양반은 관료로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국가에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양반들은 관료로 일을 하면서 충분히 국가의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까지 가거나 군역의 의무까지 질 필요는 없다. 즉 군포는 일반 백성의 몫이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달랐죠. 흥선대원군은 이 군포를 호포제 즉 집집마다 걷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집집마다 걷는데 여기서의 집집마다는 집집마다 거들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양반인지 평민인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는 그동안은 면제받았던 양반들도 면제를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한테도 군포를 걷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국가는 정해진 군포 양은 총량은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필요한 게 100만 필이다라고 하면 이 100만 필은 어떻게 해서든 거두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거두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양반이 면제받으니까 백성만 내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100만 피를 채워서 내야 되는데 그럼 백성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함으로써 그러면 이 똑같은 100만 피를 그동안은 백성만 냈다가 백성이랑 양반이랑 같이 서로 도와서 내는 거니까 백성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창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1학기 때 고구려 때 고국천왕 기억나세요?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을 등용하죠.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을파소라는 재상이 등용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진대법을 실시하잖아요. 진대법 기억나시려나?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농부의 일련의 삶의 흐름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보통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가을에 제일 여유가 있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겨울까지 먹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봄이에요, 봄. 봄이 제일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이 봄을 나는 걸 도와주려고 정부가 봄에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받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진대법이었었고요. 이 내용의 제도는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실시가 돼요. 뭐 고려시대 때는 흑창, 뭐 조선시대 때는 환곡이라고 불렀어요. 환곡. 환곡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게 이제 환곡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곡은 처음에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돕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금 그 이자를 안 받았었어요. 이자를 안 받았는데 이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조금 어디가 썩기도 하고 쥐가 파먹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환곡을 빌려갔던 농민들은 이제 조금씩만 한 10분의 1 정도만 이자를 내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자를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점점점 환곡이 목적이 변해가요. 처음엔 백성들을 돕기 위한 거였다가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창제인데 사창제는 그동안 그동안은 환곡을 정부에서 했었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 민간에서 각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음, 각 마을에서는 이제 그 마을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10가구, 20가구, 많으면 30가구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쭉 살아요. 그럼 서로가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어려운 집이 누군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창제를 실시하면 정말 처음의 의도에 맞게 어려운 사람을 콕콕 집어서 알아내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환국제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사창제입니다. 근데 이런 호포제의 내용이나 사창제의 내용은 사실은 중요해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요것만 봐두세요. 호포제와 사창제의 공통된 목적이 뭔지 뭐였어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요것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제면에서 또 이게 있어요.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됐는데 서원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서원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서원은 사실은 교육의 역할을 하죠. 지금 우리로 치면 학원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는 교육이 뭐를 위한 교육이에요? 과거 합격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서원은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교육의 기능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제사의 기능이 있어요. 제사의 기능. 왜냐면 얘들 과거 시험 준비하는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공부하겠어요? 유교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유교를. 유교 유학을 공부해요. 유교 유학을 공부하니까 얘들은 돌아가신 유학자들 중에 좀 존경받을 만한 분 있죠. 서원을 지을 때부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우리는 이분을 모십니다라고 정해놓고 서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돌아올 때마다 해마다 그 돌아가신 그리고 존경받는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지. 근데 이 제사 지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설, 추석 이렇게 앞세우면 뉴스 잘 보시면 항상 그런 뉴스가 나와요. 설 얼마 안 남기고 추석 얼마 안 남기면 항상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차례상 물가 우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물자가 풍요로운 지금도 요 차례상 마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서원에서는 제사를 꾸준히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꾸준히 제사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서원에서 직접 만들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원을 만든 양반들이 이 서원이 있는 동네에 일반 주민, 일반 백성들한테 시켜요. 그러면 백성들은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분제 사회니까 양반이 시키면 해야지 어떡해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왜 천주교랑 동학이 평등, 인내천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져갔는지. 다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원이 제사의 기능이 있고 이 제사상을 백성들한테 강요하면서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건데 흥선대원군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서원을 되게 많이 없애버려요. 원래 서원은 진짜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역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원
47개만 빼고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들으면 흥선대원군이 유교를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흥선대원군 본인도 굉장히 능력 있는 유학자예요. 근데 왜 서원을 없애는 걸까? 왜 없애냐면 간단해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기 입으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도 유학자지만 나도 유학 자체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백성이 먼저다. 아무리 유학이라도 내 백성을 힘들게 한다면 그 유학을 만들었다고 하는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난 용서하지 않겠다. 난 무조건 내 백성이 먼저다. 그러니까 서원도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 가능한 정도만 남겨놓겠다. 그래서 47개 남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경복궁을 중건해요. 중건한다는 건 다시 세운다는 건데 경복궁은 조선의 서울에 있는 궁궐이잖아요. 근데 원래 서울의 궁궐이 몇 개냐면 5개예요. 5개. 경복궁 포함해서.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 경복궁을 제일 유명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복궁이 법궁이라서 그래요. 공식 궁전이야. 나머지 4개 궁전들보다 규모도 제일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다 불타고 경복궁을 포함해서 다른 궁궐들도 다 불타요. 불타는데 요거를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광해군 때 대부분 이제 나머지 4개는 다 복구를 해요. 근데 광해군 때 나머지 4개의 궁궐을 다 복구하면서 경복궁은 복구를 못 해요. 왜 못하냐면 왜 못하겠어요? 경복궁이 법궁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유명하고 제일 공식 궁전이라고. 그러니까 규모가 제일 큰 거죠. 규모가 제일 크니까 어때요? 돈이 제일 많이 들죠. 그러면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이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경복궁 다시 짓겠다고 세금을 늘려받으면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쓴 게 당백전을 발행하는 거예요. 경복궁을 이런 식으로 세운 거죠. 당백전을 발행하는 건데 당백전이 나오기 이전에 조선은 원래 상평통보라는 걸 썼어요.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썼는데 상평통보라는 화폐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그 종이 쪼가리가 진짜 5만 원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죠.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근데 상평통보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당백전인데 요거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고 한자만 여기 상평통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상평통보는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이거 구리로 만드는데 실제로 이 상평통보 하나에 구리 무게만큼의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실물화폐인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지고 그 구리의 무게만큼의 가격을 갖게 되는데 당백전은 뭐냐면 당백전도 상평통보랑 똑같이 생겼고 거의 같은 무게예요. 같은 무게인데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당백전은 상평통보랑 거의 같은 무게의 구리지만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약속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막 요즘 뭐 국밥 한 그릇 12,000원 하죠. 국밥 한 그릇 먹으려면 얼마 되는 거예요? 12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가가 팡 뛰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백전을 발행하고 나서 물가가 폭등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야. 완전 이거야, 이거.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복궁을 왜 다시 지으려고 했을까? 자기 아들 고종이 지금 왕이죠. 너무 어려서 자기가 집권하고 있지만. 근데 얘도 클 거 아니에요. 언젠간 본인이 왕을 직접 해야겠죠. 그러면 자기 아들이 왕을 직접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왕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 왕권이나 왕의 어떤 위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인데 아시다시피 경제 정책이 아니고 대외 정책인데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쇄국 정책이에요. 즉 나라를 틀어막는 거죠. 자물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물쇠처럼 나라를 완전히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고 중국은 이렇게 있고 일본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청나라는 당연하고 일본도 우리보다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먼저 가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양 애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 소식을 듣겠죠.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양 애들이
무조건 공격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역을 하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역을 위해서 항구를 열어라, 개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상 교역을 해보면 교역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교역을 막상 해보면 얘들은 와서 공산품을 팔아요. 왜냐면 산업혁명에 성공했으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파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산업혁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농산물, 농업에서 만든 농산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 생각에는 이건 끝없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공산품은. 근데 농산품은 농업이니까 길러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농산품의 생산량이 공산품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생각에는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언젠가는 이 서양 애들이 결국 우리 경제를 잠식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쇄국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독교 문제가 있죠. 기독교 문제. 기독교는 평등을 외치고 있죠. 조상에 대한 제사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유교 사회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흥선대원군이 볼 때는 잘못된 걸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쇄국 정책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러면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유럽 국가들이랑 충돌을 빚게 되겠죠. 그 첫 번째 충돌이 병인양요예요. 요거 왜 벌어지냐면 기독교가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흥선대원군이 이걸 탄압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가 죽게 됩니다. 이게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죽인 게 되니까 조선을 공격할 명분이 충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정해진 수순이에요. 서양 애들이 식민지를 만들 때 군대부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상인이나 선교사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평화롭게 교역하자. 기독교 소개해 주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화니까 다른 문화와 만나면 거의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즉 선교사를 보내면 그 선교사가 그 나라 가서 보통은 뭔가 핍박을 당한다고. 그럼 그걸 명분 삼아서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이제 짓누르고 식민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걸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를 강화도를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다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양원수 장군, 뭐 한성근 장군 이런 분들이 정족산성, 문수산성 이런 데서 활약하면서 프랑스군을 격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요거 내용을 보실 때 그 생각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프랑스보다 센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프랑스가 이렇게 격퇴된 이유는 우리가 프랑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요. 프랑스가 조선에 집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프랑스가 지금 이 조선에 집중했을 때가, 그러니까 조선을 공략했을 때가 언제냐면 프랑스가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를 침략하고 다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다른 데 여기저기를 침략하느라 조선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꼭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랑스가 격퇴 과정에서 좀 치사한 짓거리를 하고 가요. 그게 뭐냐면 강화도 외교장각을 약탈하고 갑니다. 외교장각이라는 게 뭐냐면 정조대왕 때 귀장각을 만들죠. 학문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왕실의 이제 보물들, 중요한 서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걸 보관하는 걸 강화도에 나눠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에 만든 귀장각이 외규장각이에요. 그러니까 귀장각 강화도 캠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걸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 한국관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이 보통 다 여기서 이 외교장각 약탈할 때 가져가는 것들이 많죠. 어쨌든 병인양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고려궁지고요. 고려궁지 안에 외교장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구장각 의궤라고 하는 건데 이 오타요. 위궤가 아니고요. 의궤예요. 의궤. 그래서 의궤라는 건 뭐냐면 조선이 다양한 갖가지 이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지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의궤인데 요거는 처음에 이제 외교장각 털렸을 때 프랑스한테 뺏겼다가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해 있을 때 프랑스랑 협정을 맺어서 일부 이제 일부 문화 유물을 돌려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교장각 의궤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이런 거죠.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이제 조선인들이랑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지내보니까 몇 달 지내보니까 조선인들은 효심이 되게 큰 것 같아.
살아있는 부모님한테는 당연한 거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에다가도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되게 정성스럽게 막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생각에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묘에다 산소에다 제사를 지내니까 저기에는 어떤 돌아가신 분의 부장품이 묻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조선인들은 부모님을 되게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장품을 갖고서 이걸 가지고 협상하면 장사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장품을 얻기 위해서 남의 묘를 도굴 하는데 그 묘의 주인이 하필 남현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였던 거죠. 그럼 이거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당연히 걸리죠.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새벽에 가서 해요. 새벽은 조용하겠죠. 근데 이제 그 왕실, 남현군도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니까 왕실이잖아요. 왕실의 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덤처럼 이렇게 흙으로 쌓여 있어요. 흙으로 쌓여 있는데 이 흙을 조금만 파들어가면 이렇게 회반죽, 돌덩어리들이 나와요. 콘크리트처럼. 남현군은 바깥 것만 봤으니까 적당한 삽 들고 가면 다 팔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막상 파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돌 마주하면서 막 돌을 막 깨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남영군은 결국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봐라. 이게 지금 남의 묘나 도구라고 있고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우리가 이런 애들이랑 교역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 왔었던 쇄국 정책을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치르는 그래서 이 쇄국 정책의 설득력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신미양요인데 신미양요는 미국이랑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이랑 있었던 사건이고 미국의 상선이라고 하는 건 장사를 하기 위한 배를 얘기해요.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무역 통상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지금 흥선대원군이 저기 뭐야 쇄국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은 이 통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은 말하자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교역을 하는 거죠. 근데 평양 사람들은 이 제너럴 셔먼호의 미국인들과 통상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도 평양 주민들은 처음에는 되게 제너럴 셔먼호의 매너 있게 해줘요. 통상은 거부하지만 되게 매너 있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이 되게 땡깡을 부려요. 막 대포 쏘고 막 거래하자 그러고 막 난리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 주민들이 열이 받아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리게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조선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미국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왔던 건 아니고 미국은 처음에는 이 제너럴 셔먼호 배상해라. 그다음에 우리랑 거래하자. 통상 조약을 체결하자. 이걸 요구하게 되는데 이걸 흥선대원군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또 어디를 오냐면 마치 그때 프랑스처럼 또 강화도를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싸웠던 건 어제연이라는 장수가 광성보에서 싸우게 됐는데 사실 어제연은 패배해요. 패배하는데 어, 신기한 건 미국인들은 이 어제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군사적인 침략을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은 너무 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미군 부대를 이끌었던 장교의 기록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조선인들은 끊임없이 덤벼든다. 앞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도망갈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끊임없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인 게 조선의 병사들은 무기 상태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총포는커녕 창 들고 있는 병사들도 많이 없을 정도로.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한 무기들 막 대포 막 이런 걸 놓고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조선이 당연히 지는 거고 지는 건 당연히 지는 거고 대포 소리 몇 번 듣고 자기 앞사람 쓰러지는 거 보면 도망가야 정상인데 조선인들은 그걸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덤벼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군 장수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런 전쟁은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이긴 전투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침략해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프랑스도 몰아내고 미국도 몰아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전투에선 패배했지만 그 이상 더 안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신감이 생기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게 돼요. 이게 척화비인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어,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매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이 서양의 오른캐가 갑자기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비전, 싸우지 않고, 즉 화해함은 이는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서양 애들이 교육을 요구해오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은 비석을 전국에 세워요, 전국에. 그래서 척화비를 세움으로써 본인의 쇄국 정책을 확실히 해두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금 배웠던 내용의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거를 역사적인 흐름의 시간상의 흐름의 순서로 보면 요거예요. 제너럴 셔먼호가 생각보다 먼저예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인양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신미양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워낙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명할 땐 묶어서 했지만 실제 시간의 흐름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 신미양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척합이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